좋은 점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진액도 없고 생도 없고 이럴 때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많이 빠져 있고, 이제 지금은 어차피 이걸 이제 대중화시키면서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 처방전에 대해서 완전 100% 공개를 하지 않아도, 그래 이제 공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제가 이게 제시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처방을 내가 만들지 않겠다. 현재 대학이나 이 심천사회요법이라고 하는 교육할 수 있는 제도를 정부나 우리가 의사 이제 단체에서 이걸 만들어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처방전을 모두 교육을 통해서 현재 이제 대학 한의대 의대생들한테 전부 교육을 해서 공개를 다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일선에 나가서 가르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해도 내가 직접 나가서 전 대학을 교육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교육을 할 사람들은 결국은 강사들이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사회요법을 대중화시키면서 분명히 구분 짓는 게 있어요. 뭐냐고 하면은, 일반 대중들한테는 질병을 예방하고 가벼운 증세 치료 잡는 거를 아는 걸 위주로, 그렇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지식이 필요한 만큼은 일반 대중한테 교육을 하고, 이제 의사들한테는 전문적인 지식, 즉 얘기해서 거의 중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지식은 의사들한테 교육하지 지금 어느 누구한테도 교육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활성화될 때 강사들이 밖에 나가서 대학에 가서 과연 한약 처방전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될 거냐, 이런 문제가 따르죠. 근데 이 문제도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심천의학이라고 하는 게 장점이 뭐냐고 하면 모두가 하나의 논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배워보면 일정한 공식 하나의 논리이기 때문에 현재 강사 교육을 받고 교육을 착실하게 받은 사람들은 불과 열흘 정도만 와서 다시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 한약 처방전을 내가 짓고 남을 가르치는데 별 무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초 강사 과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최소한도 제가 이게 그래요. 이 처방전의 논리 제가 공부한 거를 체계적으로 다 가르치려고 하면 2년 정도는 배워야 제대로 어느 정도 심천의학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대중화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밖에서 이렇게 배우면 2년을 다른 일 제껴놓고 여기 와서 공부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전문적인 의사가 배우는 공부가 아니고 신천사회요법을 우리가 질병 예방 차원에서 보급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배워도 충분하다. 근데 이제 이 공부를 마친 사람에 한해서는 불과 열흘 정도만 배워도 처방전 교육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활성화됐을 적에 처방전 교육을 구체적으로 뭐에서 몇 그램 어떤 약재를 한다는 거, 이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논리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안 하던 교육이 해진다. 이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점들은 이게 있어요. 심천의학은 많이 알면 알수록 중환자나 응급환자를 다룰 수가 있어요. 결국은 자기 배운 만큼밖에 써먹을 수가 없겠죠. 배운 만큼밖에는 못 써먹지 그 이상을 써먹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심천의학을 깊이 있게 배우면은 우리가 응급사일이나 몰아빼기 이런 거 할 내용들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이걸 체계적으로 다 설명하자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지금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또 앞으로 교육을 계속 받을 건데, 교육을 받는 중에도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짐작하기로 90% 이상이 자기 몸이 안 좋은 사람일 거예요. 맞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배우기 전까지는 앞서 배운 강사가 시킨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 생각 보태지 말고 앞서 배운 사람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라 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특강으로서 몰아빼기에 대해서요. 이 몰아빼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몰아빼기는 뭔가, 우리가 기존의 기본 사열이라고 하는 건 뭔가, 여기서부터 사열을 해서 일단 내 몸에 있는 병을 고치면서 체계적인 공부는 과정을 거쳐서 배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갖다 놓은 건 뭐냐, 앞으로 강의할 주제 목차입니다. 근데 이거를 녹화를 다 하려고 하면은
1시간짜리 비디오 테이프를 최소한도 200개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 200시간 이상을 강의해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내용에 이걸 녹화로 어느 정도 이제 담는다 이런데, 이렇게 1시간 하면서 체계적인 강의를 하기는 이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어떤 특강의 그 성격이, 일회성 특강이 많은데 당장 우선 내 병을 고치면서 필요한 우선 교육을 먼저 하고 체계적인 교육은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그래요. 기존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2번, 3번, 6번이 기본 사열이죠. 예. 근데 2번, 3번, 6번을 빼라고 하는 첫째 의도가, 거기를 먼저 빼라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조혈 기능 회복이죠. 그러니까 이미 저는 사회를 할 적에 책을 쓸 적에는 많은 사람이 하면 제일 걱정하는 게 피부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책을 보고 사회를 할 때 피부족을 일어나지 않으면서 사회를 할 수 있는 요령. 그래서 그 책에도 써놓은 거 보면 2번을 빼주면 위기능이 활성이 돼서 밥을 잘 먹게 되고, 3번을 빼면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회복된다. 6번을 빼면 상하의 피의 흐름이 원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흡수하고 상하의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놓고 아픈 환부 치료를 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이제 기본 사열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2번, 3번, 6번을 하라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에 보면 1, 2, 3권에 통틀어도 공통점 제기가 있어요. 고혈압을 얘기해도 신부전증을 얘기해도 간경화를 얘기해도 암을 얘기해도 백혈병을 얘기해도 전부 다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에요. 맞죠? 그럼 피를 맑게 하는 신장과 간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알죠?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신장과 간 기능이 제일 중요하면서 거기를 먼저 빼지 말라고 그랬어요. 맞죠? 책에서요. 거기를 먼저 빼면 뭐냐? 피부족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빼지 마라. 맞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8번은 피부족의 위험이 많으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빼지 말아라. 그러면 아예 빼지 말라 소리까요?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나서 빼라 소리까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걸 보급하다 보니까 뭐냐. 우리가 어혈을 많이 빼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빼보면은 어떤 사람은 3개월, 6개월 사혈을 해도 피부족이 별로 안 와요. 쉽게 해서 환제품하고 철분제하고 주견수만 마셔도 빼면 뺄수록 헤모글로빈 수치도 올라가고 기운도 나고 혈색도 좋아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두 번만 빼도 빈혈로 이상증후가 딱 사람이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연요법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강사교육 수준이 되면은 얼굴만 딱 보고도 이 사람은 악성 빈혈이 있는 사람, 조혈 기능이 이미 망가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빼도 끄떡 없는 사람은 구분할 줄 아는데 그렇게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 저 사람 빼고 좋아지니까 나도 빼면 좋아지겠지 하고 무조건 달라들어 빼면 피부족에서 오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런 걸 방지해야 되는데 책 보고 누가 남이 빼고 좋아지니까 나도 빼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2번, 3번, 6번만 빼는데도 6, 7개월 이상 빼야 됩니다. 맞죠? 그게 뚫으려면요. 그리고 책에 또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한 3개월쯤 사혈해도 어혈이 안 나오면 처방 받아서 빼라. 지쳐서 못하니까. 책에 내용 나와 있죠. 뭐냐고 하면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도 단순 어혈이 있고 섬유질화 되어 있는 어혈이 있고 담석 물질화 되어 있는 어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어혈일 때는 아무나 빼면 잘 나오는데 섬유질화 되어 있거나 담석화 되어 있는 어혈은 나오지 않아요. 섬유질화 되어 있는 어혈은 압을 탁 걸면은 땅구멍이 안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단단해지고 싸늘하게 식어요. 어혈이 안 나오고. 그러면서 그 밴드가 볼록하니 싸늘하게 단단해지거든요. 그게 왜냐면 어혈이 섬유질에서 뻑뻑해져가지고 침구멍으로 못 나오고 강제로 당기니까 거기서 모아져서 원위치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섬유질화 되어 있는 어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담석 물질화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침으로 찔러서 사혈을 하면은 물집이 금방 생겨요. 압을 걸면 피부가 녹아다가 짓물개지거든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이게 담석 물질에 어혈이 쌓였다. 그래서 섬유질화된 물질은 고담이 안 나오고 담석가에 있으면 더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생기는 원인이 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단순 어혈이 만들어지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섬유질화된 어혈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신장은 약산, 요산,
간은 중산, 탄인산 수치가 나가면 섬유질화되어 넣어야 되고, 이때 치료를 못하고 강산이 되면 담성 물질의 어혈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깊이 있게 배워보면 약산에서 오는 병, 중산에서 오는 병, 강산에서 오는 병이 전부 분리가 돼요. 또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약산인가 중산인가 강산인가 실질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지식이 없으면 왜 안 나오는지를 모르죠. 그럼 어떤 사람은 피를 빼면은 피부족이 금방 오고 어떤 사람은 빼도 피부족이 안 와. 그럼 피부족이 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해결책을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해서 재생분장성 빈혈, 피가 안 만들어지는 사람은 신천의학에서는 왜 안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해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약산, 중산, 강산이 뭐냐? 신장이 먹어치우지 못한 게 누적되는 게 요산, 약산이고 간이 먹어치우지 못해서 몸에 축적된 것이 중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도 치료를 안 하고 방치됐어. 그러면 그게 강산 칼륨멸시로 돼요. 이 단위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 거 아니에요? 막걸리 처음에 담으면 알코올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없죠. 발효가 되면 알코올이 생기죠. 그러면 발효라는 건 미생물이 먹고 싼 거죠. 그럼 처음에는 막걸리를 냈다가 막걸리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식초가 되죠. 식초가 됐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썩죠. 그러면 막걸리 때가 약산이고 식초 때가 중산이고 썩은 게 강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혈질을 생각할 때. 이해돼요? 네. 그러면은 이 강산이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 중산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 약산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체계적인 공부를 하려면 약산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중산이라고 하는 게 뭐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고 강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난다. 이거를 약산, 중산 해독제를 하면 이게 처방전이 딱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고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래요. 우리가 암이나 협심증이나 시력을 잃는다든가 중풍이 올 위험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협심증이 있다. 협심증이 있는 사람은 신장마비로 갑자기 돌연사할 위험이 많죠. 그러면 협심증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8번, 5번, 30번이 치료점입니다. 맞죠? 근데 8번, 5번, 30번을 빼야 되는데 2번, 3번, 6번을 뺀 다음에 8번, 5번, 30번을 빼면은 광란의 약주로 가는 게 돼요. 맞죠? 이미 그 이전에 사람이 죽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라. 근데 8번을 빼면 피부적으로 고생한다고 하는 거를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해결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한 게 뭐냐? 바로 진액이라는 거예요. 8번을 빼고도 피부적이 오지 않게 하는 거. 근데 이 진액 처방을 하고 철분제를 맞았는데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안 올라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진액도 먹이고 철분제도 열심히 맞았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안 올라가요. 그럼 이게 이제 사담이지만 재밌는 얘기니까 얘기해주면 악성 빈혈환자한테는 현대의학에서도 철분제를 놔줄까요? 안 놔줄까요? 여기 쉽게 더 산부인과 같은 데 가서 애 놓느라고 피를 많이 흘리면 어때요? 철분제 많이 놓지요. 또 병원에 가면 알부민 나요. 근데 그게 철분제나 알부민을 놓으면 그게 유지가 되어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가요. 다시 원위치로 가죠. 그러니까 철분제를 맞고 알부민을 놔도 혈액이 정상 수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웬만한 보통 사람은 다 되는데 이 중에 안 되는 사람은 약산, 중산, 강산 중에 어떤 사람이 안 될까요? 강산인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안 된다는 걸 해봐도 수치가 금방 안 올라가고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철분제나 알부민을 놔준 사람은 그거 놔도 안 됩니다. 맞죠? 자기가 해봐도 안 올라가니까 안 됩니까? 맞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왜 안 올라갈까요? 이걸 파헤쳐야 돼요. 그렇죠? 어떤 공부라고 하는 게 분명히 안 되면 안 되는 원인이 있다는 거라. 그래 그 원인을 파헤쳐 보니까 저는 왜 파헤쳐 볼 수밖에 없었냐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할 때 해보면은 병원에도 치료 잘 되는 사람 안 와요. 병원 10번, 20군데 다니고 병원에서 완전히 불집 판결이 나야 죽음에 임박하여 든 사람이 나한테 오고 이런 사람들 조혈 기능이 살아있을까요? 이미 망가졌을까요? 그런 환자들만 집중적으로 치료하다 보면 그 해결책이나 원인을 파헤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 부족 기존 생각에서는 공부를 안 하고 보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도 피가 부족하다. 그럼 피가 만들어지는데 뭐 철분도 필요하고 칼슘도 필요하고 각종 영양분이 필요하다. 넣어줘. 넣어준다는 것만 생각했지 넣어줘도 안 올라가는 사람이 왜 안 올라가냐는 거는 생각을 못하고 해법을 못 찾았다는 얘기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서 뭐 재생불량성 빈혈, 악성 빈혈 이런 건 전 세계에서 치료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만 갖다 치료를 하다 보니까 해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해법을 찾고 정리를 해보니까 뭐냐. 아무리 피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넣어줘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안 올라가는 사람은 혈질이 약산, 중산, 강산 중에서 강산성을 띄워버리면은 소장에서 흡수한 모든 영양분을 산화 과정으로 다 녹여버려요. 그래서 영양분이 파괴가 되니까 이 영양분이 파괴가 안 되고 그대로 있어야 다음 단계에서 장기 세포들이 그놈을 먹고 싼 배설물이 혈액에 섞여져야 수치들이 모든 게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산화 과정으로 녹여버리니까 피가 안 만들어지더라 그 얘기라. 이게 이제 정확한 진단이거든요. 어떤 병이든지 그 병이 진행되는 생리이치 과정을 정확히 진단해야 진단 속에 치료 해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단한 게 뭐예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안 올라가는 것은 강산이 소장에서 흡수하는 모든 영양분을 산화작용으로 녹여 없애버리기 때문에 먹이사슬 연결고리가 끊쳐서 피가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진단 내렸죠. 그럼 강산이 주범이죠. 맞죠?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은 진액을 먹이고 철분제를 넣고 알부민을 놔줘도 놀 때 잠깐은 수치가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 다시 원위치로 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수치를 올릴 수가 있느냐. 강산을 해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강산을 해독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 신천생입니다. 신천생. 진액 중에서는 약산, 중산, 강산이고. 근데 이제 진액하고 생하고 다른 게 있죠. 진액은 영양보충 의미, 어혈을 불리는 의미, 해독의 의미를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섞어 놓으면은 특정 한 가지 기능이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한 기능만 집중적으로 몰아놔 가지고 이 강산을 쉽게 해서 통풍성 통증도 말기암 통증도 강산의 산화작용이 피부를 녹이기 때문에 오는 통증이다 이래놨어요. 그러면 그 통증이 올 때 마취 기능으로 통증을 없애는 거와 강산이 체세포를 녹이는 걸 못 녹이게 강산을 해독해서 통증을 없애는 게 어떤 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해독하는 게 부작용도 없고 올바른 방법이죠. 근데 그 강산을 해독하는 방법을 아직은 찾은 사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법을 지금까지 못 찾은 거예요. 악성 빈혈도 치료가 안 되고 뭐 통풍성 통증으로나 말기암 통증이 오면 마약이나 진통제 쓰고 신경선을 자르는 쪽으로 치료 방법을 고통을 줄이려고 했지 그 통증을 유발하는 체세포를 녹이는 그 강산을 해독하려고 하는 데서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근데 다행히 제가 100은 아니어도 거의 가깝게 그 해독 성분의 물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신천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정리해주면 진액이나 철분제를 복용하고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복용 1시간 전에 방금도 누가 질문하는데 1시간을 띄우려고 돼요. 밥 먹기 전에 생을 먼저 먹습니다. 그럼 밥 먹으면 한 30분 걸리겠죠. 밥 먹고 나서 30분 있다 진액을 먹으면 어때요? 1시간이 띄워지는 거죠. 그러면 진액을 먹기 전에 1시간 전에 생을 먹어서 혈액 속에 있는 강산을 해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피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보충해 주라고 진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액도 영양보충도 내가 설명을 해주면 그래요. 영양보충 하면은 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단순하게 나 밖에서 음식 이것저것 잘 먹어. 그러니까 영양보충 충분히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파고들어 보면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책에도 일부 이제 언급해놨지만 과거에 우리가 성경책이나 여러 기록들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수명이 300년에서 800년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봤죠? 800년. 근데 그 똑같은 종류 후손인 지금 왜 기껏 지금 8, 90년밖에 못 사냐? 왜 수명이 줄었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한때는 4, 50년밖에 못 산 적도 있어요. 못 먹고 못 살 때. 지금은 영양분이 충분하게 먹으니까 그래도 8, 90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800살까지도 살았다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간이 종류가 바뀌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뭘까?
이게 우리가 의문을 왜? 의문이죠. 그래서 풀어놓은 게 과거에 해놓은 거 보면 이렇게 풀어놨거든요. 농경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농사를 안 짓고 자연식을 할 적에는 여러 가지 음식을 우리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기회가 있었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입에 맞는 거, 선호하는 것만 농사를 져서 먹는 것만 끊임없이 반복해서 먹었다. 그래서 이거를 현대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현대 그냥 서양의학에서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 몸에 필요한 거, 혈액 속에 있는 영양분을 분류를 해보면 약 520가지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또 일부 영양학자들은 10,000가지도 넘는다고 그래요. 또 분리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만큼 여러 가지 성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제껴두고 그만큼 많다는 거. 그래서 대충적으로 그냥 현대 분류가 된 것만 따져도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는 약 520가지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서 보충할 수 있는 건 300가지 이쪽 저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의 약 50% 남짓밖에는 보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되죠? 그래서 농사지면서 농작물에서 나오는 영양소와 산하초에서 나오는 영양소는 엄연히 구분이 다르다. 이게 한 가지가 이제 다른 점이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뭐가 있느냐고 하면은 우리 몸은 제가 설명할 때 어때요? 미생물의 집합체다 그러죠. 붙어 있으니까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고 미생물이고 따로따로 생각도 따로 수명도 따로 있는다는 건 따로따로 먹어야 산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우리 몸은 먹이사슬 연결고리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먹이사슬 연결고리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먹이사슬 연결 막연한 얘기겠지 하는데 우리 인체를 먹이사슬 연결고리의 구조로 보지 않으면 신장과 간이 먹이사슬 마지막 장기라고 하는 답을 얻어낼 수가 없고 그걸 마지막 장기라는 답을 얻어내지 못하면 혈액이 탁해지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앞에서부터 내가 설명을 하면 앞장기가 먹기 전에 성분이 다르고 먹고 소화를 시키면 어때요?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성분이 바뀌겠죠. 그러면 그 바뀐 영양분을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가 한 장기 집단을 이루고 살고 또 그놈이 먹고 소화를 시키고 또 배설을 하면 성분이 또 바뀌어요. 그럼 또 그 바뀐 성분을 영양분으로 필요한 생명체들이 한 장기 집단을 이루고 살고 이것이 연결된 것이 우리 인체의 먹이사슬 연결고리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먹고 싸고 계속 싸겠죠. 그럼 마지막에 성분이 자꾸 바뀌면 마지막에 아무도 안 먹는 성분이 있겠죠. 영양분으로서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건 이제 우리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신장이 먹고 싼 배설물이 요사는 신장은 소변을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근데 간은 중산 탄닌산은 간이 먹고 간이 혈액 속에 있는 탄닌, 신맛, 떫은맛, 쓴맛, 날인맛을 탄닌 성분이라고 하고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 성분은 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먹이로 먹고 소화시키고 난 배설물이 담즙이에요. 담즙은 방광에 소변 고여 있다가 새로운 음식물이 먹으면 독성이 들어오죠. 그러면 십이장을 통해서 대변을 통해서 장에서 그거 흡수를 내려가서 해독을 하고 대변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담즙이 간이 제 기능을 잘해갖고 담즙 생산이 정상으로 되는 사람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담즙 생산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배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거 풀다가 속으로 낄낄거리고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여러분들은 웃으면 안 나와요. 이 공부를 깊이 있게 알아야 웃을 수 있는 답이 나오거든요. 내가 비교를 해줘 볼게요. 여러분들 발꼬락내 많이 나는 사람들 알죠? 발꼬락내 내면 어때요? 되게 냄새 역하죠? 근데 신발에다가 소다를 뿌려놓고 신발을 신어보세요. 냄새가 어떨까요? 없어지겠죠? 이게 해독 기법입니다. 말하자면 질소가스가 그 산에는 해독된다 소리거든요. 근데 발효라고 하는 거는 미생물이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완전 연소 물질의 질소가스가 액체화된 것이 산입니다. 질소가 돼서 기화돼서 날아가는 게 그게 꼬린내고요. 쉽게 얘기하면 걸음도 돼지똥 섞을 때 소똥 섞을 때 띄워보면 냄새가 달라요. 영양 칼로리가 높은 음식일수록 냄새가 꾸리고 역하고 영양 칼로리가 낮은 걸 발효시킬 때 냄새가 덜 역하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고기 먹고 방구 끼고 감자 먹고 방구 끼고 방구 껴봐라. 냄새가 다르지 않느냐. 그 기체를 액체화 시켜놓은 게 산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산들이 만약에 우리 장 속에 있는 유산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냥 흡수해요. 장 속에 있는 유산균이 고체를 갉아먹고 액체를 시켜놔야 몸이 흡수를 해요. 고체를 갉아먹고 액체화 시켜놓아야 장에 흡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놈들이 소화하는 과정에서는 질소가스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근데 이 질소가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허공에다 다 품었다고 하면은 아마 숨을 못 쉴 거예요. 그런데 이 질소가스를 담즙이 상당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방구를 뿡 꼈는데 냄새가 아주 역하다. 질소가스가 해독이 된 걸까요? 안 될 건가요? 덜 됐다는 얘기죠. 방구를 껴도 냄새가 덜 나는 사람이 있고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 질소가스가 해독이 됐냐 안 됐냐. 그거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간의 담즙이 결정하더라고 얘기라. 그 담즙이 정상적으로 내려가면은 변이 황금색을 띠는 거고 담즙이 생산이 안 되면 변이 까매져요. 그러면 변 색깔, 방귀 냄새를 보면 간의 기능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는 이게 생리 이치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러면 간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간이 먹어치워야 될 탄닌 성분을 혈액 속에 못 먹어치운 만큼 피 속에 축적됐다는 것을 간 기능이 떨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 신장이 먹어치워서 몸 바깥으로 벗어나야 될 요산이 혈액 내에 축적된 것이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진단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어때요? 신장과 간은 그렇기 때문에 먹이사슬 마지막 장기다. 그러면 마지막 장기라고 하는 게 신장과 간만 있을 거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콧물이 나오는 거, 눈물이 나오는 것도 어때요?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빠져나가서 그만인데 신장과 간은 요산이나 그러니까 요산 약산과 중산 탄닌산은 화학 반응이 문제를 일으켜요. 화학 반응이. 그 화학 반응이 강산이 되면 모든 물질을 산화 과정으로 녹여버려요. 그래서 이 강산이 뼈의 골두를 녹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류마티드 관절이 되는 거고 또 통뼈를 녹여도 부식시키면 골다공증이 되는 거고 혈액 속에 영양분을 녹이면 영양분을 악성 빈혈이 되는 거고 또 그 강산이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켜버리면 혈액암이 되는 거고 또 혈액 속에 사는 백혈구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죽기 전에 이세를 많이 남기려고 비정상적으로 백혈구 숫자가 늘어나면 백혈병이 되는 거고 체세포의 강산이 체세포의 피부를 녹이려고 해서 세포들이 죽음을 의식하고 죽기 전에 세포 분열을 빨리 하면 암이 되는 거고 이 강산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또 체세포를 녹이면 통증이 오는 거고 이 강산에서 오는 병 이렇게 따지면 이 강산에서 오던 병이 된축 감은 작겠죠. 이 강산인 사람은 사회를 해보면 피부가 짓물르고 녹고 다 터지고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산인 사람일수록 어혈이 그러니까 이 어혈이 단단한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콩두유물을 갈아넣고 간수를 조금 넣으면 두부가 응고가 돼야 한대요. 간수를 농도를 잡고 높여야 어느 적정 수치가 돼야. 그래서 이게 적정 수치라고 하는 게 내가 숫자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꼭지점 수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응고되는 수치. 그러니까 산이 있어도 수치가 낮을 적에는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요. 이렇게 두부를 할 때 간수를 일정량을 넣어야만이 두부가 응고되듯이 그 꼭지점 수치에 도달해야만이 응고되는 그 화학점 수치가 나는 이제 수치를 말로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한계점 수치다. 그래서 이제 꼭지점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장이 먹어치우지 못해서 누적되는 것은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만 응고시키는 거. 이거를 단순어혈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해가죠? 예. 그 다음에 섬유질이라는 건 뭐냐? 간이 먹어치우지 못한 탄닌 성분. 탄닌 성분이 혈액 속에 누적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 단백질과 탄닌 성분, 그 탄닌 성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맛, 떫은맛, 쓸리 나는 맛의 탄닌 성분인데 이것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칼슘이 만들어져요. 뼈에 만드는 원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뼈가 만들어지는 칼슘 성분과 지방 단백질과 혼합되어서 굳어져 버리면 이것이 섬유질 물질의 섬유종 물질의 어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것이 말초 모세혈관에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막힐 수도 있고 호구로 뭉쳐지면 이게 섬유종인 거고
피부에서 광범위하게 뭉쳐지면은 이게 거북등, 피부가 많다 보면 딱딱한 거, 거북등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중산, 간 기능이 떨어져야만이 이게 거북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섬유종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섬유종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혈주 상태가 약산이에요, 중산이에요, 강산이에요? 중산인 거죠. 이게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강산이 돼버리면 지방 단백질은 산화 과정에 의해서 녹아버리고 철분, 석회질, 칼슘, 콜라겐 성분만 화학 반응에 의해서 굳어버리면은 이게 담석 물질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담석은 인체 어느 부위에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혈관이 그렇게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몸의 혈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거든요. 혈관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우리가 심장에 펌프질을 하는 기관은 한 군데인데 동맥 끝에는 쇠동맥, 나무로 말하면 가지가 많지요. 원 기둥이 우리가 동맥이라고 생각하고 가지를 쇠동맥이라고 생각하고 가지 끝에 짠 가지가 말초 모세혈관이고 나무 이파리가 체세포라고 생각하면 돼요. 혈관 구조를. 근데 원 기둥에서 하나가 피를 이렇게 밀어주면 가지 혈관이 많지요. 가지 혈관 끝에 말초 혈관이 10% 막힌 데가 있고 30%, 50%, 70% 막힌 데가 전부 달라요. 많이 막힌 데일수록 그쪽의 혈관의 피의 유속은 어떨까요? 느리겠죠. 그럼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해서 산도가 전부 똑같다? 똑같을 수 있을까? 다르죠. 혈관이 막힌 부위마다 산도가 전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의학한테 자꾸 짜증을 내면서 많은 얘기를 해요. 피 검사를 할 때 어디서 검사를 하느냐? 병이 오면 어디서 오느냐? 병은 혈관이 막히고 피가 못 돌아서 산도가 높은 데서 오는데 혈관이 막히고 피가 못 든 데는 산도가 높고 흐르는 피는 산도가 낮다. 그래서 병이 온 그 부위에서 피를 빼서 성분 검사를 해보고 흐르는 정맥에서 피를 빼서 성분 검사를 해봐라. 성분이 다르다. 근데 밤낮 흐르는 정맥에서 피를 빼가지고 그 산도가 병이 온 뒤에 산도를 어떻게 알고 처방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근본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몸의 부위별로 산도가 다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산도가 다르다는 건 피유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혈액 속에 있는 여러 물질들이 산도가 낮은 데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산도가 높은 데 가서는 거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 지방 단백질만 응고되면은 그게 이제 비지종이나 일반 이제 뭐 체지방처럼 이렇게 응고가 되고 간이 먹어치우지 못한 철분, 석회질, 칼슘이 함해지면 섬유종으로 딱딱한 물건이 만들어지고 좀 단단한 물건이 만들어지고 강산이 되면 지방 단백질은 녹아버리고 철분, 석회질, 칼슘, 지방 단백질과 콜라겐 성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그게 간경화 물질, 담석이 만들어진다. 이해돼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화학 반응의 이치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해놓고 이제 몰아빼기라고 하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몰아빼기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이제 서두에 얘기했지만 안전을 하기 위해서 2번, 3번, 6번을 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를 해주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 얘기는 실제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왜냐고 하면 우리가 강사 교육을 이렇게 마쳐도 보수 교육에 안 들어와 버리면 여기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제품을 생산 안 할 적에는 그동안에 처방전 교육은 안 했잖아요. 교육은 이제 안 한데 처방전 교육을 안 할 적에 강사 교육을 받고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보수 교육에 안 들어와 버리면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고 그러더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응용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설명을 안 해줬으면 이런 강사 교육, 보수 교육 때 틀림없이 교육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도 강사 교육에 참석을 안 해버리면은 몰라요. 그러면 진액은 복용을 할 적에는 8번을 빼면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8번을 빼고도 부작용이 안 나라고 진액 처방을 한다 그랬죠. 근데 진학을 먹이면서도 2번, 3번, 6번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돈 낭비, 엄청난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2번, 3번, 6번을 빼면서는 진액 먹으라고 권한 적이 없습니다. 진액을 안 먹고 그냥 빼고 피부적이 오지 말라고 2번, 3번 안전사회를 얘기했고 진액 처방을 받는 거는 8번을 빼면 부작용이 날 사람이 그걸 빼고도 부작용이 나지 말라고 진액 처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진액을 먹으면 어때요? 8번이 기본 사열이 되는 거죠. 2, 3, 6이 기본이 아니고 8번이 기본 사열이 돼요. 근데 8번이 기본 사열인데 여기서도 이제 이게 응용사열, 말하자면 이제 노련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몰아빼기와 응용사열, 몰아빼기나 응용사열이나 이게 이제 정도인데 이걸 응용을 잘하는 사람은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고
고지식하게 2번, 3번, 6번, 8번 빼고 아픈 데만 빼면 아주 고지식하고 효과는 나는데 아주 늦게 나요. 그래서 나는 사혈을 몇 년 했는데 아직도 효과가 없어.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몰아빼기나 응용사혈 이걸 먼저 이제 알으라고 내가 오늘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주면 그래요. 협심증이 있는 사람은 심장마비로 각각의 돌연사할 위험이 있어요. 돌연사하는 건 당장이 죽으니까 기본 사혈보다는 죽음을 먼저 방지하는 게 낫죠. 그럼 협심증을 싫어하면 협심증 혈이 어디 있어요? 5번이죠. 5번 30번을 빼죠. 30번 급체혈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관장하는 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5번은 심장을 거쳐서 나가는 쪽을 관장하는 혈이면서 또 때로는 아니라 나가는 혈이면서도 심장 자체로 들어가는 거. 이 얘기는 뭐냐고 하면 심장에 피를 품어주는 일과 심장 자체로 혈이 들어가는 혈은 어때? 다르죠? 심장에 피를 품어서 전신으로 돌려주는 거하고 심장 자체에서 피가 도는 거하고는 관장하는 혈이 다르다는 거예요. 5번은 심장 자체로 들어가는 혈과 심장에서 피를 품어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게 동시에 5번이 관장하는 혈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저혈압은 심장 자체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서 오는 게 저혈압이고. 맞죠? 또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건 심장을 거쳐서 나가는 쪽에 막히면. 근데 심장 자체로 들어가는 쪽과 나가는 쪽에 혈이 효능이 같이 겹친다. 이 얘기 어떻게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5번 30번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 협심증이 있고 돌연사 위험사가 있는 사람은 차트에 어떻게 써놓는 거니? 8번 5번 30번 혈이 1차 사혈이다. 이렇게 써놔요. 그 이제 1차 2차 3차도 이렇게 해줘요. 몸은 우리가 뺄 수 있는 건 한 번에 4군데, 최대 빼면은 4혈점 정도를 뺄 수가 있는데, 증세마다 치료하는 혈점이 전부 다르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10개도 되고 20개도 될 수 있거든. 한꺼번에 다 빼든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한 걸로 우선순위를 1차 사혈을 하고, 1차 사혈 끝나고 2차 사혈하고 3차 사혈하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 맨 먼저 심장마비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8번, 5번, 30번은 이렇게 처방전이 나가요. 그럼 처방전이 나가면, 뺄 적에 양쪽 8번, 5번, 8번 혈은 2개지요. 한쪽에 5개 하면 반캡씩 10캡이죠. 맞죠? 그럼 5번 5개, 30개 5개 하면 5번, 한 군데에 5번씩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원형 1호캡이로 반캡일 고일 정도로 5캡이에요. 아니면 요만큼 나오나 5번만 빼는 게 5캡. 원형 1호캡 반캡이 고일 정도로. 피부가 딸려 올라가는 것을 하면 60, 70%의 혈액이 찬 양으로 반캡으로 해서 하루 뺄 양이 20캡이다 그 얘기예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빼내면은 과거에 맞던 철분제라면 철분제 2앰플 정도를 맞으면 그게 철분제 보충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뺄 때 이제 몰아빼기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심장마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혈점이 1순위가 어디냐? 5번입니다. 2순위가 어디냐? 30번이에요. 3순위가 어디냐? 8번입니다. 그러면 뺄 때 어떻게 빼야 되느냐? 맨 먼저 5번을 뺍니다. 5번을 빼는데 5번 뺄 적에는 어떤 주의하라고 했죠? 어혈이 안 나올수록 압을 약하게 걸어라. 침은 많이 찌르고.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저혈압 증세가 있는 사람,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이 어혈이 안 나오는데 압을 오래 걸어놓으면 심장 기능이 아예 멎어버려서 의식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아요.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한 명 정도의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안전은 지켜야 되겠죠. 모두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를 압을 닦으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창백해지면 얼른 풀어버리고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그대로 놔두지 말고. 근데 요게 재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번, 3번, 6번, 1번은 아무리 빼고 압을 걸어놔도 피부가 짓물게도 의식을 잃지 않는데 5번만 압을 걸어놓으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 것 같아요? 그쪽이 혈관이 막혀야 저혈압이나 협심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침을 찌르고 땡겨도 안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이미 막혔다는 거고 거기를 막고 있는 어혈이 단순 어혈이면 침으로 찌르면 땡기면 그냥 나와요. 섬유질화되어 있는 건 땡겨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3개월 동안을 빼봐도 안 나오면 지쳐서 못하니까 녹이는 처방을 받으면 녹이는 처방을 하면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방하고 빼라고 책에서 그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뺄 때 어떻게 하느냐. 어혈을 빼도 안 나올 적에는
5번만 하고 그냥 끝내면 돼요. 더 빼도 안 나옵니다. 어혈이 안 나올 적에는. 근데 어혈을 빼보니까 생혈은 안 나오고 어혈만 막 뭉글뭉글 쏟아져요. 그러면 5번만 빼고 마를 거냐? 잘 나오면 10번이고 20번이고 다 빼야 될 거냐? 5번에서. 그러니까 5개씩 나눠서 뺄 거냐? 용어가 몰아빼기니까 5번을 1순위로 져서 20개까지도 나오면 다 빼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 어때? 그날은 30번하고 8번은 빼지 말라 소리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거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줄게요. 병이 이제 죽음으로 가는 악화되는 속도가 50km로 달려갑니다. 이제 이 길로 이렇게 달려가요, 50km로. 근데 방향은 맞은데, 쫓아가는 치료 방법의 방향은 맞은데, 쫓아가는 게 20km, 30km로 가면 이 병을 따라잡을까요, 못 따라잡을까요? 병이 50km로 가면 치료는 70km, 80km로 달려가야 그놈을 따라잡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빨리 해야 된다는 거는 결국 어혈을 빼내는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혈을 빼내는 양을. 한 번 뺄 때 요만큼 빼는 거하고 이만큼 빼는 거하고는 효과가, 기간이나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5번을 뺐는데 20캡을 빼도 어혈이 더 나오고 환자도 참으면 너무 아프면 중단해야 되겠죠. 근데 참을만 하고 어혈만 뭉글뭉글 빠져. 그럼 20캡을 빼고 철분제 2대만 맞게 하기 위해서 중단하는 게 낫느냐. 계속 나오면 30캡을 빼고 철분제를 중간에 한 번 더 맞아주는 게 낫겠느냐.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더 빼고 철분제 양을 더 늘려주는 게 낫어요. 근데 여기서도 분명하게 짚어져요. 진액을 안 먹고 이렇게 빼면 자살행위입니다. 무조건 죽어요. 내가 이 설명을 이렇게 해줄게요. 아까 내가 진액의 영양보충의 의미를 해줬죠. 우리가 밭에 농사 질 때 비유를 들어주면 밭에 우리가 새밭을 딱 만들어 놓고 거름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고 거기다 곡식을 심어놓고 자라면 제대로 자랄까요? 안 자라죠. 거름을 안 주고 비료만 주는데 좀 크다 만다고 비료를 자꾸 주다가 비료만 주다가 비가 오면 어때요? 곡식이 녹아버립니다. 힘이 없어서. 근데 양질의 거름을 준 상태에서 비료를 조금 더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틈실하게 더 큽니다. 그래서 진액은 바티로 말하면 양질의 퇴비를 주는 거고 철분제는 비도 주는 역할이나 같다. 그리고 주겸은 뭐냐? 밭에도 벌레 들어오지 말라고 농약 치죠. 주겸은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라고 염분 농도를 높여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몸 치료하는 것도 농약농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농약이라고 생각하는 게 염분 농도를 높여주는 거. 주겸수 먹는 거. 밭에다 비료 주는 거는 철분제 넣어주는 거. 밭에다 퇴비 넣어주는 거는 진액. 진액이 왜 진액이에요? 농도가 진하다고 해서 진액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한가 내가 비유를 해줘 볼게요. 여러분들 시중에서 사는 한약을 5재를 갖다가 한 솥에다 넣고 계속 농축을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 여기 한재 용량에다가 맞춰보세요. 그 농도 나올 것 같아요? 10재를 넣어도 그 농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밀도를 높게 해놓고 이름을 진액이라, 진하다고 해도 진액이라고 줬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혈을 하는 목적이 생혈을 빼는 건 아니죠. 어혈을 죽은 피, 하수도로 말하면 찌꺼기를 빼는 거지만 이 찌꺼기를 몸 바깥으로 빼내면은 빠져나온 만큼 몸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맞죠? 그럼 빈 공간으로 생혈이 밀려 들어가요. 그러면 혈액의 농도가 묽어져요. 마치 우리가 커피가 한 잔 있는데 커피를 반절쯤 마시고 반절 마신 만큼 물을 넣으면 커피가 맛이 어떨까요? 희석됐겠죠? 우리 혈액이 그렇게 희석되는 게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라. 그래, 이 얘기는 뭐냐고 하면 어혈을 이만큼 뺐으면 결국 생혈이 이만큼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물질을 넣어주는 것이 바로 피부적으로 오지 않게 하는 거다. 그러면 많이 빼면 어때요? 많이 넣어줘야 되겠죠? 적게 빼면 적게 넣어줘야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단위로 뺄 적에 철분제를 어느 게 맞추냐. 쉽게 얘기해서 보통 우리가 사혈을 하면은 진액 2팩 조금 넘는 양을 뺄 겁니다. 진액 양으로 따지면 진액이 한 130cc 되거든요. 근데 보통 사혈하면 위원만큼 나오면 한 300cc 정도가 나옵니다. 어혈을 뺀 걸 다 이렇게 합필해 보면요. 그러면 철분제 2앰플을 맞아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어혈이 잘 나오면은 20캡이 아니라 30캡도 확 빼라고 그랬어요. 빼고 철분제를 한 번 더 맞아줘라. 중간에 일주일에 한 번 할까 철분제를 2번 맞아줘라. 그러면 수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철분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철분제를 많이 맞으면
부작용이 날 거 아니냐. 물론 혈액 수치가 정상인 사람이 정상인데 더 이상 넣어주면 어떨까요? 부작용이 오죠. 근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이미 떨어진 사람은 넣어준다 많이 맞는 것 같아도 숫자가 많은 거지 그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내가 실화를 얘기해 줄게요. 내가 거기도 이제 여기다 강사교육까지 받아간 사람인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원래 이제 악성 빈혈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사혈도 하다 보니까 헤모글로빈 수치가 4까지 떨어졌습니다. 4. 실화예요, 이거는. 그 4까지 떨어졌는데 4까지 떨어지면 어때? 시체지요. 병원에서는 8까지만 떨어져도 9까지만 떨어져도 난리가 납니다. 근데 4까지 떨어졌는데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정도 떨어지면 여기서도 나로서도 해결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철분제 나더라고 알부민 나더라고 하면 놔줘도 안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교육을 받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어때요? 니는 따지지 말고 무조건 놔줘라. 네가 놔주고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니한테 책임 안 물을게. 놔주기만 놔줘라. 근데 그 친구가 한 20명 된다고 그래요. 의사가요. 근데 유일하게 그 중에 하나가 산부인과를 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그럼 내가 놔줄게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라 마누라를. 그래서 이거 놔줘도 수치가 안 올라간다. 근데 산부인과는 왜 철분제를 많이 놔줄까요? 출산할 때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많은 양을 하니까 많이 놔본 경험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나는 수치에 비해서 철분제만 놔주죠.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네 책임이지 나는 책임 안 진다. 네가 사정하니까 철분제를 놔줄게. 그래갖고 몇 개를 놔줬냐. 4를 해갖고 정상 수치를 따지니까 한꺼번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철분제 하나에 10,000원 하는 거 있죠. 유리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삘따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앰플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똥꾸러마니 병으로 고무마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 약 5배, 아니, 막 10몇 배가 농도가 더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건 5만 원인가 얼마, 그 정도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5만 원짜리 그 병뚜껑 그 고무로 되어 있는 거, 그거를 한꺼번에 5개를 놓더랍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20을 간격으로 5개씩 3번을 맞았는데 4에서 11.5로 단박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병원에서 그것만 맞아서는 천하 없어도 안 올라갑니다. 강산을 해독해주고 그 다음에 숨은 비결이 뭐가 있느냐가 하면 이 내용 좀 설명하고 가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100% 공개를 못하는 거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해를 좀 해줘야 돼요. 이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의사들한테 정식 처방을 할 적에는 내가 100% 공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원리 아는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악성 빈혈, 암이 원인이 뭐라고 배웠어요? 피가 안 만들어지는 것도 뭐가 주범이에요? 강산이죠. 네. 피가 안 만들어진 강산이고 암을 유발하는 것도 강산이 주범이에요. 녹이는 그 산화작용이. 근데 우리 몸이 영양분이 체세포들이 소화할 때 영양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고 체세포들이 소화할 때는 높은 것일수록 강산이 나오고 영양 칼로리가 낮은 것일수록 약산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토피나 피부질환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등푸른 생선 칼로리가 높은 걸 먹을수록 그놈이 소화시킨 체세포에서 강산이 나오기 때문에 증세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양분으로서 보충을 해줘도 영양 칼로리는 높으면서도 질소가스, 산은 적게 나오는 영양분이 있어요. 영양소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동차 엔진에다가 알코올을 떼고 휘발유를 떼고 가스를 떼고 경유를 떼고 석유를 떼면 연료마다 어때요? 나오는 매연이. 전부 다르죠. 그래서 매연이 많이 나올수록 병을 악화시킨다는 얘기죠. 근데 영양 칼로리는 높이면서도 매연은 적게 나오는 영양분의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료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특수 처방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처방을 받으면 그 처방 받고 철분제 그렇게 맞고 하니까 불과 뭐 한 제목 여기다 불과 뭐 20일, 사실 총에서 한 50일 정도 만에 11.5까지 올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내가 이미 다 그거를 해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용 따지지 말고 수치만 올리고 정상으로만 해달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얘기해 주려고 하는 핵심은 철분제를 좀 맞아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졌을 때는 부작용이 없다. 이 얘기를 정리를 해 주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많이 막은 사람은 본인이 자기 이름 밝히고 공표하라고 한 사람은 1년에 철분제를 그 옛날에 유리앰플로 따지면은 대충 계산해 일주일에 4개씩 맞으면 일주일에 4개씩 맞으면 한 달이면 몇 개예요? 12개죠? 1년이면요. 1년 동안 131개를 맞았어도 다 죽는다고 사형 선고 내렸는데 지금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내가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철분제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 갖지 말아라. 그래 그쪽에서도 처음에 하시기는 철분제를 많이 맞아서 뭐 간이 나빠졌니 이런 소리가 들어오다가 거기도 얘기하면은 여러분도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의사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백선 운반증이 있어서 스테로이드하고 호르몬제를 과다 복용을 했거든요. 이제 과다 복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오래 복용하다 보니까 이제 신장과 간이 완전히 피가 바르자면 이제 썩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강산이 뼈나 모든 기관을 녹여버려갖고 처음에는 목 빠집다가 이제 꼼짝도 못하고 들어 넣어버렸어요. 나이가 52살밖에 안 됐는데. 근데 남편이 의사니까 모든 의사들이 진단 내리는 게 뭐냐. 이거는 스테로이드하고 호르몬제를 너무 과다 장기간 맞았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왔다. 근데 이 정도 악화된 사람은 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통장 정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52살밖에 안 먹었는데. 참 안쓰러운 얘기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 당사자 알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래갖고 하니 못하니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그런 소리 했어요. 그래 그거를 본인은 이 치료를 받고 싶어 하고 남편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러면 니네들이 내 치료를 하면 어떻게 할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세뇌교육으로 알고 있게 돼요. 그 부작용이 방금 왜 왔다고 설명했어요. 의사 진단에. 스테로이드하고 호르몬제를 장기간 과다 복용해서 그 죽을 병이 왔어요. 근데 다시 치료하면 어떤 약을 쓰겠냐? 스테로이드하고 호르몬제 양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빨리 죽으라는 사람밖에 없죠. 지금 현재 그렇게 치료하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들이 안 해보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인정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약 사고 하니까 그 약이 그런 약이라고 아니까 그러면 쓸 수 있는 약이 뭐냐. 쓸 수 있는 약이 그거 양을 늘려서 쓰는 것밖에 없다. 그럼 나더러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이걸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나한테 따져 물어요. 죽으면 못 살리면 책임질 거냐고. 그러면 내가 그거 돈 몇 푼 벌겠다고 못난 번 책임질 일을 내가 왜 해요? 그렇죠. 성의껏 해달라고 하면 해보자고 하지만 못나서면 책임지라고 하면 내가 왜 하냐 그 얘기라. 그러니까 치료를 하냐 해가지고 그건 한 달 동안 입실험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집사람 친구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치료를 해주라고 했다가 하루는 하지 말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시끄러운 걸 생각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막았다가 또 선생님 치료 신경 안 쓰면 죽잖아요. 그러면 또 치료해주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옆에다 둘이 또 그 친구는 저녁만 되면 울면서 또 집사람한테 통화를 해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 좀 어떻게 치료 좀 하게 해달라고. 그 옆에다 이놈의 핸드폰이 크니까 소리가 옆에다 누워있어도 들려요. 통화하는 소리 들면은.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오기가 나니까 역으로 내가 공격을 했어요. 못 나서면 책임지라고 나한테 권장을 하면 나서면 뭘로 책임질래? 그렇게 물었어요. 나서면. 그래 그 조건으로 뭐를 제시했느냐. 당신들 의사 5명에서 사인을 해라. 사인을 해서 나서면 현대 양의학이 치료하는 게 잘못됐고 내 방법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인을 해라. 대가로. 그걸 해주면 내가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요거 할 만하죠. 그렇잖아요. 현대학으로 그 해서 못 낫는 거를 이 방법으로 해서 낫다고 낫으면은 해주겠느냐. 내가 조건으로 제시한 게. 그러니까 꽁지 내리더니 뭐라 그러는지. 그럼 그런 요구 안 하고 돈 들어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최선만 다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는 제안하더라고요. 나서면 이 다음에 와서 큰절하겠대. 이제 지금은 이제 10월 발표 한참 지났어요. 그 이제 1년 됐거든요. 근데 다 낳고 났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안 왔어요. 그 절하러 온다고 약속했으면 와도 자기들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절해야 맞죠. 근데 이제 부인이 공개적으로 이번에 인사하러 와서 게장하고 김치하고 내가 알타리 좋아하고 게장 좋아한다고
개장하고 알타리하고 담아가고 인사하러 왔더라고. 그러면 직장 취직했다고. 직장 취직했다는 건 뭐예요?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들어놓던 죽는다고 사형 선고 내린 사람이 지금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공개적으로 해요. 지금 내 이름 대고 내 얼굴 대고 공개적으로 치료 사례 발표해라. 따지고 보면 자기 남편 원망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와서 나한테 고맙다고 와서 인사를 하는데 오히려 나는 내가 고맙다고 했어요. 왜 내가 그쪽에서는 나타나 나코줘도 고맙다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왜 내가 고맙다고 했을까요? 나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남편 말을 믿고 병원 말을 믿지 그 경우는 남편이 의사라고 해도 이제 처음에 그 실화를 얘기하면 재밌어요. 이제 누워있다가 꼼짝도 못하다가 일어나서 돌아다니는데 걸으면 다 나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말하니 달리게 해야 나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린다 이래갖고 앞으로 달리는 건 저기 하니까 뒤로 보여준다고 뒷걸음질 쳐서 간 거라. 그러다가 그 도로하고 인도하고 턱진대 있잖아요. 거기에 탁 부딪혀갖고 넘어가는데 대퇴고 골두가 부러져 버렸네. 다 낳고 났는데. 그래 이거를 수술을 해야 저래. 그거 수술해야 돼. 근데 의사에서 한 가지 처방 바를 때마다 전화를 해서 내 승낙이 안 떨어지면 안 합니다. 그 정도로 믿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그거는 수술 안 하고는 안 된다. 그런 거는. 그래 수술해서 하고 거기 어혈 생기고 다시 통증 오는 거는 사혈로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대로 하자. 그래갖고 결론은 완전히 완치가 됐고 치료 사례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라고 했어요. 그래 그만큼 이게 우리 학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몰아빼기도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처음 뺄 때 요만큼 빼는 거하고 이만큼 빼는 거하고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 이건 심장마비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그럼 뇌경색이면 뇌경색은 원치료 포인트가 뇌경색으로 쓰러져도 중풍 맞으면 불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막혔을 때 치료하는 거하고 진행될 때 뚫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겠죠? 그러면 뇌경색이 오면 1순위가 어딜까요? 뇌경색 치료점이라고 하면 8번, 1번, 9번을 치료점이라고 처방을 내렸을 겁니다. 몰아빼기 기준으로 1순위를 어디를 빼야 될까요? 9번이죠. 9번을 빼서 어혈이 나오면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다 빼고 거기에 대한 철분제 맞추라 소리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안 나오면 5번만 하고 말고 근데 5번 빼라 했는데 10번까지 잘 나오고는 그러니까 어혈이 이렇게 빼보면은 진액이 불린 만큼만 나옵니다. 이게 불린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에서 이만큼 어혈이 꽉 배겼어요. 요만큼 여기는 반절로 해서 여기는 생혈이고 여기는 어혈이라 그 얘기라. 그러면 녹이는 처방을 하면 어혈하고 생혈하고 맞닿는 요 부위만 녹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뭐냐고 하면 생혈이 제일 묽고 어혈은 뻑뻑해요. 그럼 녹이는 처방을 하면 녹은 건 생혈보다는 뻑뻑하고 어혈보다는 물러요. 침으로 찔러서 나가려면 이걸 확 해트려 놓으면은 피 전체로 헤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불린다고 하는 거와 녹인다고 하는 건 달라요. 녹인다고 하는 건 피 전체에다가 흐트러 놓는다는 걸 녹인다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신천의학에서는 불린다고 하면 불려놓으면 이걸 흐트러 놓으면 혈액 전체가 오염돼요. 강바닥에 뻘이 있는데 그거 해결한다고 흐트러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전체가 오염돼 버리죠. 그래서 이걸 흩어지지 않게 불려가지고 그냥 밖으로 땡기자고 하기 때문에 불린 거라는 거란 말이에요. 신천하게 처방하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 처방을 하려면 어혈하고 생혈하고 닿는 부위에 뿌른 거를 이제 중간 단계겠죠. 요 놈을 빼내야 그 다음 게 뿔습니다. 안 빼내고 놔두면 더 이상은 안 뿔어요. 침투를 못 하기 때문에. 그 놈을 빼내야 그 다음 게 뿔고 그 놈을 빼내야 다음 게 뿔어요. 그래서 그 녹은 놈이 다 빠지고 나서 뻑뻑한 놈이 걸리면 나오다 탁 중단됩니다. 그러면 더 빼도 안 나오니까 중단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빼면은 10번에서 중단될 수도 있고 15번에서도 중단될 수 있고 또 20번에도 중단될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나오는 데까지 근딸 때까지 다 빼면은 어때요? 만약에 15번을 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뇌경색인데 9번, 1번, 8번이 순서죠. 순서적으로 하면 그러면 9번을 먼저 빼고 더 빼도 될 놈을 1번에서 빼고 1번에서도 어혈이 안 나왔다. 그 놈을 8번에서 빼고 순위 알겠어요? 몰아빼기의 정의요. 예, 이렇게 해야 병이 진행되는 속도가 50km라고 하면 빼는 걸 7, 80km로 달려가서 빼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방법이 맞아도 이렇게 빼지 않고 그냥 어혈이 나오든 안 나오든 한 군데 5번씩 요만큼 나와도 5번, 이만큼 나와도 5번
그것도 한 군데 5번씩 놀아 빼는 거하고 지금 내가 몰아 빼기에 정이 내린 거하고 치료 효능이 환자가 느끼기에 어떨 것 같아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항상 주의할 점 뭐냐? 조혁이는 진액 처방 받지 않고는 이런 일 하면 자살행위다. 이건 머릿속에다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진액 먹고 사혈할 적에는 8번이 기본혈이고 진액을 안 먹고 사혈할 적에는 2, 3, 6이 기본 사혈이다. 정의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몰아빼기 정의는 어디라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뭉신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6번하고 14번이 치료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리 통증이 너무 왔는데 처방전을 보니까 8번, 6번, 14번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때 위에서부터 행위를 올 거냐. 처음에 6번하고 14번을 먼저 세 군데 혈자리를 거기서 빼고 나온 놈을 8번에 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고 그러면 이제 그 놈이 끝나면 또 다음대로 다음 아픈데 빼고 또 안 나오는 놈을 8번에 빼고 이렇게 빼면은 체력 떨어지는 거나 이런 부작용을 하면서도 환자 치료 효능은 극대화시키고 아주 짧은 시간에 효과를 빨리 보내주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아, 참 유명인사다 할 정도로. 근데 이거를 응용을 못하면 적어도 이걸 제가 이제 얘기해 주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사의 균형을 맞출 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 공격 받을 때 그러잖아요. 무조건 막 확 빼버리라고 했다고. 내가 확 빼버리라고 이렇게 많이 빼라고 하는 게 분명히 내가 여기서 교육할 적에는 어때요? 보사에 그러니까 어혈을 빼내는 게 사고 피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걸 넣어주는 게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게 보사의 균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보사의 균형을 맞추면서 사혈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또 영양분을 보를 해줬는데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안 올라갈 적에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할게요. 강산이 모든 영양분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수치가 안 올라가니까 강산 해독제 생을 1시간 전에 먼저 먹고 피를 해독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액을 먹어야만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간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점.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미 조혈 기능이 망가진 사람은 면역 기능이 살아있을까요? 이미 도태되어 있을까요? 이미 도태되어 있습니다. 면역 기능이요. 그러면 이미 조혈 기능이 망가진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은 생음식은 피하는 게 좋아요. 뭐든지 익힌 거를 먹어라. 안전하게. 그래 이 진액이 이제 원래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좀 문제가 있거든요. 워낙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그놈 먹으면 밥 한 번 진액 그놈 한 팩 먹으면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영양 칼로리가 높을 정도로 많습니다. 왜 높느냐 하면은 우리 몸에서 아까 소장에 있는 유산균이 음식물을 갉아먹고 배설한 영양분을 장에서 흡수한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밖에서 미생물이 한번 먹고 싸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 흡수하는 게. 엄청 빠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제조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약재들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건조실에 들어가고 건조실 다음에는 분쇄실로 가서 분쇄를 합니다. 그래 분쇄를 해가지고 그걸 한 3가지 정도 재료를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요. 그래 1차 발효 끝나고 또 2차 발효 시키고 그러면 한 4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발효된 약재를 다시 건조를 시켜서 진액에 들어가는 거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환 짓는 건 다시 재분쇄를 해서 왜냐하면 입자가 너무 고와버리면 발효가 잘 안 일어나요. 공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초벌 분쇄를 한 거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발효가 된다면 이제 진액으로 뭐 한 48시간 달이는 거는 그냥 달여도 되니까 그냥 쓰는데 환에 들어가는 건 그러면 다시 한번 미세 분말을 해가지고 저온 창고에다 딱 보관했다가 환질 때마다 이제 배합해가지고 그때그때 나가는 대로 이렇게 제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밖에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강사교육 들어오면 제가 만드는 과정을 재료에는 거, 반제품 같은 거 이런 거를 아주 공개시켜 주려고 그래요. 저는 그거 숨어서 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도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 직원들이 만드는 방법을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공장장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다 재료 이름도 써붙이면은 암으로 써놨지 원 재료 이름 안 써놔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 아무나 그거 모방하고 보여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3가지씩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게 12가지 발효시킨 게 있으면 3가지씩 해가지고 12가지는 몇 종류예요. 발효시켜서 쓰는 게.
그래서 그 발효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법제시키는 게, 법제라고 하는 거는 이독제독의 원리로 해독시키는 걸 법제라고 하고, 발효시키는 걸 발효. 그래서 요산 해독제는 요, 중산 탄인산 해독제는 발탄. 발탄도 설명해 주면 그래요. 이제 발하고 탄은 뭐냐? 탄인 성분을 앞자만 딴 거예요. 내가 이제 교육하기 편하게 이제 앞자를 따서 준말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먹는 약재가 생약재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강화한 건, 그대로 들어와서 법제 과정을 안 시킨 거는 탄이라고 얘기해요. 그대로 살아있는 것. 이거를 법제나 발효 과정을 거친 거, 법제를 거친 거는 발이라고 그러고, 그래 중산 해독제를 발탄, 강산 해독제는 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해독제로는 요, 발, 탄, 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영양보충은 영양보충, 어혈은 어혈, 신경안정은 신경안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처방전의 그 공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핵심적으로 한 건 어느 정도 이제 요약이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배울 때, 배우는 과정에서 우선 당장 내 몸이 이제 안 좋아서 이렇게 사열하고 이렇게 이럴 때 이거를 알고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충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제품을 어떻게 선택해서 먹으면서 할 거냐 하는 것도,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과정만 가지고도 내 몸 상태에서 어떤 해독제를 쓰면 맞을 거냐 하는 거는 간단하거든요. 얼굴이 노랗고 창백하면 약산일까요? 중산일까요? 광산일까요? 얼굴이 노랗고 창백하면 약산입니다. 눈 주변, 입술, 손바닥 안쪽, 생이열이 검은 사람, 또 등이나 가슴,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난 사람, 중산이에요. 몸에 섬유종이 있다? 아까 얘기한 것 중산이죠? 예. 근데 말초 모세혈관이 터졌다, 백혈병이 있다, 혈액암이다, 암이다, 이러면 강산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중화시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내 뜻은 좀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게 사열하면서 우리 지금 여기서 만드는 제품들은 주로 이제 환제품은 해독만을 위해서 만든 제품이고, 이제 진액, 이제 액체로 만들어 놓은 거는 사열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열을 안 하고도,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복용한다고 하면 굳이 어혈을 녹일 필요가 없겠죠. 사열 안 하니까. 그렇죠. 어혈을 이렇게 녹이지 않아도 되고, 또 사혈을 안 하니까 영양보충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기능들을, 불필요하는 기능들을 빼고 시중에 한약처럼 그냥 요산 있는 사람은 요산 해독제만, 이렇게 몸이 자고 나면 붓고 이러면은 요산 해독제만, 이제 얼굴 혈색에 따라서 약산 상태냐, 중산 상태냐, 강산 상태냐 해가지고 현재 밖에 있는 한약 개념으로 이렇게 만든 해독 기능만, 그러니까 영양을 막 보충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어혈을 불린다든가 이런 기능을 빼버리고 단순로 하면 지금 여기 진액의 비용의 50% 정도 가격이 다운돼도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일반 대중이 사혈 안 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앞으로 제가 생산해서 좀 보급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재밌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신천생이다. 그러면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 젊음을 유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만 맑으면 돼요. 그렇죠? 혈관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능하고 피를 맑게 해독하는 기능만 넣고 꾸준하게 먹으면 얼굴 혈색이, 피가 그러니까 검은 피에서 빨간 피로 딱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또 혈색도 딱 바뀌어버리겠죠. 사회를 안 하는 사람들 위주로 먹을 수 있는 거를 따로 앞으로 지금 계획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출 신청해가지고 거의 뭐 조만간 그 결정이 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시설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싹 갖추면서 이제 그런 걸 동시에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회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회를 안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막 이제, 그래서 대리점도 필요하면 대리점도 좋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대리점에서는 품목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이건 사회를 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다이어트 국수라고 하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그러니까 사회를 안 하는 사람이 일반 대중으로 좀 필요한 제품들을 몇 가지 더 생산을 해서 보완을 할 점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정리 이렇게 해주니까 여러분들 이해는 충분히 되죠?
네, 그래, 이 응용사회를 알고 있으면 얼마나 효과를 빨리 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혈을 많이 빼면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를 잘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꼭 명심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빠진 거를 얘기하면 8번을 뺐는데 빼고 나니까 알레르기 증세가 더 심하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작용이니까 사회를 중단해야 될까요? 다음에 거기를 또 빼야 될까요? 또 빼야 됩니다. 그럼 왜 해야 되냐? 내가 어혈의 눈사태를 설명하죠. 그 시간이 조금 아직 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 얘기 무수하게 많이 들었죠? 근데 저도 이제 이 교육을 하다 보면 몇 가지 내가 증명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인체를 어때요? 현미경이나 과학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 인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가, 뼈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심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신경선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인체 모든 조직들이 어떤 성분이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어졌는가, 이거를 연구해서 파고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한 사람하고 현미경으로 해부해서 공부한 사람하고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근데 내가 증명을 못할 거 시비 걸릴 말은 저 역시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얘기했다 말았다 이렇게 한 구절들이 있는데 내가 얘기하면 떠오를 겁니다. 9번 혈 이름이 뭐예요? 간질병혈이다 그러죠? 근데 간질병이 오는 원인을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해요? 9번은 거기가 벽에 자리가 누르는 혈이다. 맞죠? 누르면 혈관이 좁혀진다. 거기에 어혈이 쌓이면 피가 못 돌고, 피가 못 돌면 산도가 높아지고, 높아진 산에 그 광캐부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전기가 합선이 되는 것이 간질병이다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근데 요 연장선상으로 들으면 좋아요. 그래도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 이거를 이제 내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거를 직접 얘기하면 신장으로 혈류가 적게 들어간 게 원인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거, 신장으로 혈류가 적게 통과한 것이. 그럼 신장으로 혈류가 왜 적게 통과했느냐? 이게 이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현대학이 나한테 시비를 걸 수도 있고, 이걸 받아들이면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이제 공개적으로 이 강의 내가 몇 번을 했어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 뇌경색 환자가 중풍으로 쓰러지면 한쪽 다리가 마비가 되죠. 마비가 돼서 오래되면은 그쪽에 통증도 오면서 팔다리가 어떻게 돼요? 마비된 쪽이. 서서히 가늘어지죠. 그러면 고장은 뇌에서 났는데 왜 마비된 쪽에 팔다리가 가늘어졌을까요? 가늘어졌다고 하는 건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먹이 공급량이. 맞죠? 근데 혈관도 막힌 것도 아니고 신경선이 잘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뇌에서 고장이 나서 중풍으로 뇌출혈로 쓰러졌던,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마비된 쪽의 팔다리가 시간이 지나면 가늘어진다는 거라. 해줄 얘기는 뭐냐고 하면 뇌파가 제대로 주고받고가 전달이 안 되면 그 부분은 피 흐름에 장애를 받아요. 게다가 실화를 얘기해주면 이것도 공개적으로 본인이 자기 이름 밝히고 그 도움 준 우리 강사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26살 먹은 아가씨인데 아버지는 뇌에 이제 무록이, 뇌 종양이죠. 3개가 있고 신장에는 혹이 4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합병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이제 중풍이죠.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3년 동안 병원에서 똥오줌을 받아냈어요. 나이가 75세인가 그때쯤 여기를 왔고, 딸은 자폐증이에요. 자폐증인데 그 자폐증을 정신과나 약을 계속 먹으면 신장과 간이 망가지면 어때요? 자폐아들이 전부 공통점 비만되죠? 그러니까 얼굴이 다 기형이죠. 얼굴이 보면 자폐아들은 외국인이나 국산이나 얼굴이 보면 전부 공통점은 비슷한 게 있어. 맞죠? 그래 얼굴만 봐도 저건 자폐증이라는 게 딱 알아요. 그게 뇌파장애거든요. 그래서 26살이나 먹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보람 있는 얘기를 내가 아까 그 얘기를 조금 했는데, 보통 내가 자폐증을 예전에 강의하던 데라면 15세 밑으로는 치료 효능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하기는 힘들어도. 근데 26살이나 먹었기 때문에 혈관이 막힌 지가 그만큼 오래되면은 뚫리기도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진액을, 이 비용 부담이 가는데 이걸 먹고도 효과가 안 나타나면 괜히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생기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알고 내가 할 줄 아는데 해보지도 않고 왜 포기를 하느냐. 나는 해보고 하겠다. 해보고 안 나서면 그때 포기하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좀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걸 끝까지 해가지고 많이 비용 날리는 것보다는 미리 내가 예고를 해줘야 되겠다. 하기 전에.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해주는 거니? 이 콧대가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콧대가 이제 얘가 없어요. 그냥 꺼져가지고 밋밋해요. 여기 위에가. 그리고 이 하중이 엄청 길어요. 옆에 사람 되게 하면 한 뼘 반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마까지가. 이게 쭉 늘어져가지고. 그리고 평소에 옷 입을지도 모르고 왼쪽 오른쪽도 몰라요. 차 탈지도 모르고 말기도 뭐 주전자인데 냄비인지도 못 알아듣고 완전 그 말하자면 전응한 자폐죠. 그 등치는 이만하게 크고 하니까 성질나면 뒤지게 패기만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무식하게. 근데 그 경우를 얼굴이 기형인 거를 기형이 원형으로 돌아온다는 걸 사실은 내가 진단하면 뭘로 지장해? 기형이 됐다고 하는 게. 뇌파장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아도 통합뇌가 문제가 생기고 암기뇌하고 통합뇌가 잘못된 게 자폐고 기형이 된 것도 소뇌가 이상이 된 거예요. 다 뇌에서 일어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1번, 9번을 빼고 콧대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되는 걸로 하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근데 진액 한 잔 먹고 사혈하고 왔는데 콧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혈을 계속 했어요.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29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와서 고맙다고 인사한다고 하는데 못 오더니 지금 한 달 정도 안 될 전에 쌀 농사 짓는다고 쌀 몇 말하고 자기가 농사 짓는 거라고 가지고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 오더니 그래요. 내 앞에다 한 잔 여기 기다려주면 선생님 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하루하루가. 이게 낫는다고 하는 걸 생각지도 않았는데 낫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딸이 얼마나 병이 중한지를 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낫고 보니까. 지금은 대화도 되고 심지어 아까 일하고 오면은 밥도 해놓고 모내기 하면 미리 무판 갖다 놓고 또 채소 농사도 하고 이렇게 옷도 오른쪽 왼쪽 옷 입을지도 몰라도 뒤집어 입고 아래 옷들이 구분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 자폐아가 지금 그게 됐는데 지금은 그게 정상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한데 너무 행복하니까 욕심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요. 뭐냐. 걔 공부를 시키고 싶대 앉아. 그래서 조금 더 하면 얘 공부시키면 지금 29인데 지금이라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꼭 장담을 하냐. 장담은 못해도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 해보세요. 가능성을 보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를 잘하게 하는 치료를 지금 다시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있어요. 뭐냐. 지금 자폐 치료 안 되죠? 자폐 치료 안 됩니다. 그 교육 가지고는 안 되는. 근데 얼굴 체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살도 한 40% 정도 빠졌고. 그래서 내가 요번에 와서 네 앞으로 체중은 5kg는 더 빠져야 네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랬더니 얼굴이 환하게 펴지더라고요. 열심히 할 거라고 이제 살 빠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26살이 먹어서 지금 이제 29, 그러니까 26살 먹어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29에 치료는 벌써 끝나고 이렇게 중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공부 잘하게 다시 도전하고 싶다고 지금 해서 다시 이제 또 시작을 했는데 아버지도 그렇게 나섰고 본인 딸도 이렇게 나섰으니까 공개 석상에서 자기한테 인터뷰하면 언제든지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그때 상태하고 자폐아가 지금 나선 상태하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그 재생 복원 능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들 이렇게 딱 보면은 너무 중하면 괜히 안 낫고 잘못되면 시끄러운 거 할까봐 하지 말라 소리를 하거든요. 때로는 봐서 내가 치료 확률이 50%가 안 넘어간다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50% 하지 말라고 해도 나을 가능성이 떨어진다 소리예요? 안 나는다 소리예요? 떨어진다 소리죠. 나는 이제 나의 나름대로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50%가 넘지 않으면 내가 판단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정도면 이거 치료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 그 10% 이걸 보고 돈 들여가지고 하라고 하기는 좀 마음이 안 편해서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경우는 불과 치료 확률이 내가 보기에 10%밖에 안 됐어요.
치료될 가능성이.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 몸의 변화가, 그러면 몸에 기형이 된 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게 여러분도 상상하겠어요. 29살이나 먹은 자폐증이 얼굴 형태가 바뀌면서 자폐증이 치료돼서 이제 학교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거. 그게 모르는 사람으로 보면은 그래요. 어떻게 암기력이 좋아지고 이해력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느냐,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느냐. 모르는 사람은 그런 치료방법을 황당한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뇌 기능을 알면은 내가 바보냐 네가 바보냐 그래요. 내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내 말이 틀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가 전기를 넣고 작동할 때와 불을 꺼놓고 가만히 있을 때 전력 사용량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사용할 때가 전력이 많이 먹죠. 우리 뇌도 책을 보고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할 때 산소 소모량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쉬시갈 때 산소 소모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 우리가 그냥 가만히 쉴 때하고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앉아버리면 책을 보면은 그 문제 내용이 복잡할수록 뇌 속에 산소 소모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암기를 하려고 하면은 조건이 필요해요.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내가 앞에서 읽은 내용이 입력이 뇌에 되고 다음 내용과 합틀려서 이해 폭이 넘어지는 거예요. 맞죠? 근데 뇌세포 분열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뇌세포 분열 기능이 떨어지면 뇌세포가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해서 공테이프를 만들어줘야 현재 접하는 내용이 그 공테이프에 입력이 돼서 그 전 생각하고 합틀려서 하나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뇌세포 분열 기능이 떨어져간 게 뇌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면 뇌세포 분열 기능이 떨어지는 거라. 그러면 혈액 공급량만 떨어졌겠느냐, 산소 공급량도 동시에 떨어졌겠느냐. 어때요? 동시에 떨어졌죠. 그러면 이 사혈을 해주는 행위 하나가 뇌 쪽으로 들어가는 산소 혈액 공급량을 늘려주면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동시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산소를 공부를 하면서 산소를 소모시킨 만큼 끊임없이 공급을 해주면 산소 부족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그리고 뇌세포의 분열 기능을 회복시켜주면 어때요? 앞에 내용이 입력이 되니까 다음 내용하고 이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통합내는 어디라고 배웠어요? 17번. 17번. 이게 통합내거든요. 그러면 어혈이 생기지 말라고 하는 건 8번이고 1번, 9번, 17번 이 세 군데를 사혈을 해주면은 암기력과 이해력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단지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이 단순 어혈이냐, 섬유종 물질 어혈이냐, 담성 물질 어혈이냐 이걸 따져서 그걸 녹여서 얼마나 잘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이것이 이제 치료 효과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머리가 꽉 막혀가지고 뇌 속에 이미 산소가 부족해요. 그놈한테 책상에 앉으면 어때요? 신경을 쓰면 산소구니까 졸리고 머리가 터지려고 하잖아요. 거기다 혈중에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려도 못 앉아 있어. 이건 이미 몸이 병이 나서 책상에도 공부를 앉아 있을 수 없는 환경의 애예요. 이런 애한테 공부하라고 한다고 해주겠냐 그 얘기라. 책을 보고 공부를 해도 신체가 이상이 없이 그래서 실제 사혈하고 책을 보라는 거예요. 30분 보면 픽 던지던 애가 4시간 5시간 책을 붙들어 봐도 머리도 안 아파요. 답답하지도 않아. 그래 이런 치료효는 이런 논리에 하에서 그런 공부 잘하게 하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하는 거지 막연하게 이런 논리를 모르고 그냥 주먹구구시기로 뭐 공부 잘하는 사회를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신천의학은 모든 논리와 공식, 자연 섭리법에 위치한 생명의 위치에 그 공식을 두고 하는 여기 기초의 공식을 두고 풀어내 주는 건데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를 이제 헤드라인만 설명해 줄 때가 있고 체계적으로 공식을 설명해 줄 때가 있어요. 공식을 설명해 주면 이해가 다 돼요. 근데 정답만 자폐나 공부 안 되는 사람들을 1번, 9번, 17번을 빼주면 공부가 잘 되고 성격이 폭발해 갖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5번, 30번을 빼주면 성격이 편안해진다. 이것만 들으면 헤드라인만 얘기해 준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논리를 설명해 준다. 마음이 급하고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은 5번을 사혈해 주면 마음이 편안하게 안정된다. 그럼 이걸 논리를 설명해 주면 우리 생각이 뇌에서 한다고 배웠어요? 체세포에서 한다고 배웠어요? 체세포의 생각이 뇌에 전달된다고 그랬죠. 심장에서 피를 품어주는데 앞에서 안 빠져나가고 뒤에서 잘 안 끌려 들어와요.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의 생각이 어떨까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겠죠. 거기다가 피를 품어내주는데
심장이 모다처럼 피가 나가는 양이 압력이 일정해요? 아니면 꾹칠 적에는 많이 나갔다가 쑥 짜주죠? 또 벌어질 적에는 피가 쑥 들어와요. 쑥 짜주면 앞에서 피가 순간적으로 나가면 앞에 있는 동맥혈관이 팽창되면서 완충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간의 혈관으로 이렇게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말초혈관이 주변이 막혀도 혈관이 딱 굳어버렸어요. 피를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팍 부딪히는데 앞에서 혈관이 팽창을 안 해주면 그 부딪히는 힘이 심장으로 되돌아와서 부딪히는 거라. 이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이게 지속되면 이제 심장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런 느낌을 심장의 체세포가 받아서 뇌에 주는 게 바로 혈신성 심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심장에서 피를 품어주는 대로 앞에서 잘 나가고 땡기는 대로 뒤에서 잘 들어오게 2번, 30번을 빼주면 어때요? 심장의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그게 뇌에 전달이 돼보라는 거라. 화를 불같이 내두고 앉아있으면 답답해서 못 있던 놈들이 5번, 30번, 1번, 9번, 17번을 빼주면 느긋하게 앉아서 공부해도 편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 인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 제가 답만 얘기해주고 이제 짧은 시간에 얘기해주면 그냥 아프면 얼굴 보고 저는 얘기해주면 이런 시간을 얘기해줄 시간 없죠. 그러니까 그냥 번호만. 그래 번호 얘기해주면 아마 이게 제가 촬영하는 게 이제 공개될 거기 때문에 이거 의리행위지 않느냐 이렇게 시비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자리도 공개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집사람이 한의학 박사고 한약사고 약사예요. 맞죠? 여기 한의사 있고 식품공장 회사 내서 있어요. 내 손으로는 절대 약 안 줘줍니다. 나는 약사한테는 약 짓는 거 교육하고 의사한테는 병 고치는 거 어디 빼라고 알려주고 내가 책 쓰니까 내 공부니까 발표하고 거기까지만 해줘요. 이거를 얘기해줘. 왜 내가 이런 얘기 하냐면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마치 어떤 불법이나 크게 저지르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내가 불법했으면 대법원까지 가서 벌써 죄 받았지. 무면허 의뢰행위로 대법에서 그거 무죄 판결 못 받아냈습니다. 제가 하는 건 어때요? 전국 세계 각국에 이 지금 신천의학을 보급하고 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한 3,000개 병의원급들이 지금 심천사회요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반인한테는 예방의학을 보급하고 의사들한테는 전문적인 중환자 치료하는 학문을 이렇게 보급해주는 일을 하는 거지. 무슨 뭐 병 얘기한다고 다 무면허 의뢰행위다 이렇게 해서 법으로 고발해도 쉽게 어떻게 해볼 생각도 하는 거는 서로 속 빼이는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문희사가 한의학 박사고 한약사, 한약, 양약 다 질 수 있다는 자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이런 안전책은 다 해놓고 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제 입장에서 보면 저대로 환자 치료하라고 해도 저 의사 면허를 저도 안 합니다. 이 환자는 몸만 병일 것 같아요. 마음의 병도 함께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환자들 오래 상대하면 나도 환자 돼요. 처음 할 때는 이게 참 재미있고 보람이 있더라고. 남들이 못 고치는 걸 내가 고친다는 거. 근데 끊임없이 불신하고 의심하고 어찌 얘기하다 보면 그런 환자들을 몇십 년 동안 상담하고 해봐요. 열뻗치지. 나는 내가 공부했던 가르쳐주는 것까지는 내 몫이고 받아들여서 하고 안 하고는 네 몫이니까 내가 강사들한테도 마지막 교육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심천의학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한테 어거지로 설명해 줄 필요 없다. 이걸 긍정하고 받아들일 사람한테만 얘기해도 시간이 없고 입 아파서 못 하겠는데 불신하는 사람까지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이거를 안 받아들여도 자기 복이고 받아들여도 자기 복이에요. 이건 진리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 시간 차이가 문제지. 지금 여러분들 자신이 없고 누가 시비하면 그래요. 중국 홈페이지 들어가 보라고 그래요. 한두 개도 아니고 3,000개 병원이 심천의학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고 공개해놓고 치료한다고 하면 3,000개 병원 의사는 의사 아니고 우리나라 의사만 의사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일반 국민들한테 예방하는 거를 교육을 해서 스스로 자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공부는 전문적인 지식을 깨워주는 전도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도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일반인이 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절대 의사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의사는 될 수 없어도 교수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 강단에는 쓸 수 있습니다. 남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가르치는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맞죠? 나는 여러분들한테 불법이 아닌 걸 하라고 하고 대중적으로 양쪽에 교육을 하는 거지 불법을 하고 무면허 의뢰행위를 하라고 이 교육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여러분들 잘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네, 여러분 반가웠습니다.